엄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치매예요, 치매.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위험해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말도 안 돼. 난 멀쩡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환자 취급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요양병원에 모셔야겠어요. 아들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요양병원이라고?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너희들이 날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우리 말이 맞다고요. 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내가 평생 일구고 가꿔온 우리 집 그리고 내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님,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님 혼자서는 못 살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알았다. 내가 나가지.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명심해. 이렇게 부모를 대하면 너희도 언젠가 같은 꼴을 당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자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예요. 40년 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해 이 집을 장만했죠. 벽돌 하나, 기와 한 장 모두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들 준호를 낳아 키웠고 이제는 며느리 서희와 귀여운 손주까지 생겼답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할 때면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었죠.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라며 웃던 준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말이면 다 같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균열들이 모여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추석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는 자리였어요. 저는 당연히 앞줄 중앙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여긴 저희 엄마가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저 뒤쪽에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세게 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거부하고 싶지 않아 얌전히 뒤로 물러났죠. 그렇게 찍힌 사진 속에서 저는 구석에 작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의 어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그저 웃음으로 넘겼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제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결정들은 며느리와 사돈이 주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승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기쁜 마음에 제가 우리 집에서 잔치라도 열어볼까? 라고 제안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끼리 조용히 외식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네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또다시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혹시 엄마한테 말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기로 한 거. 응, 말했어. 걱정 마.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아들,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배신감, 서운함,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이 집, 제 남편과 함께 꾸며온 이 공간에서 저는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사돈과 나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또 옛날 얘기 하시면서 훈수 두셨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게. 너무 구시대적이야. 네가 좀 단호하게 나가봐.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니요. 구시대적이라니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저 훈수로 취급받는다니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벽지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남편과 함께 밤새워 도배했던 벽,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사돈댁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들였어요. 어머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평생 사랑해온 이 공간이 제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제 인생의 흔적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것이라 믿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참았고, 웃음 지었고, 모든 게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렇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감정들이 언젠가 폭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저녁에 모여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오늘 아침 먹고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늦게 일어나셔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부터 무슨 소리니? 난 늘 5시에 일어나는데.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착각이라기엔 너무나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일부러 저를 제외하고 식사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주의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이미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선물은 다음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유령이 된 것 같았죠.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제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내외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제 방문 앞을 지나가다 들린 소리였죠.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표정이 안 좋으셔. 에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원래 그러셔. 곧 괜찮아지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니요. 제 마음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무언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아무도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좀 서운해.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왜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엄마가 이 집에서 점점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털어놓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돈 어른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만 머물 거라고 했는데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사돈이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제가 늘 하던 일들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사돈이 만든 요리로 식탁이 가득 찼어요. 모두들 맛있다고 칭찬하는데 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엄마가 다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 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래,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죠.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제가 하던 일들은 하나둘씩 사돈이 맡아 했고 가족들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마치 이 집의 손님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엄마,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신가? 에이, 내가 여기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내가 나갈게. 아니에요, 엄마. 어머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폭풍은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가족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은 걸 잊으셨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난 그런 적 없어.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봤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치매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 아들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제가 평생 헌신했던 이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들이 달래듯 말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안전. 편하다고?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 집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게 정말 안전하고 편하겠구나.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제가 소리쳤어요. 날 환자 취급하면서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 게 날 위해서라고.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저번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시기도 했고, 그건 실수였어. 제가 말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파킨슨병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손떨림도 심해지셨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너희가 나를 환자 취급하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았다. 내가 나가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 내쫓으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가 날 내쫓으려는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순순히 나가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내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게 뭔지 알아? 제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이 집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아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 그리고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뭔지 알아? 이 집을 판 계약서야.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이 집을 팔았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날 환자 취급하며 내쫓으려고 했으니 나도 너희를 내쫓을 거야.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늦었어.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후면 이사 나가야 해.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가 비웃듯 말했어요. 너희가 날 용서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날 환자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으려 했잖아.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집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요양원에 갈 거야. 너희가 바라던 대로. 치매에 파킨슨병까지 있는 환자니까 요양원이 딱 좋겠지?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죠.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 내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과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생각해봤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어. 너희는 이제 새 집을 알아봐야 할 거야.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그리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을 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잘 알았어?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 그렇게 저는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났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요양원이 아닌 제가 알아본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어요. 집을 판 돈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준호야, 엄마는 이제 편해. 너희도 너희 삶 살아.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 그렇게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문득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죠. 어느 날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듯 했지만 기쁨도 느껴졌어요. 그래, 준호야. 잘 지내니? 제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할까 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네, 엄마. 당연히 시간 됩니다. 제가 며느리와 아이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실버타운 근처 공원에서 만났는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너희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 우리 가족이잖아. 준호와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명심해. 제가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나도 노력할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해줘.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환자 취급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려 노력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도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기게 됐죠. 특히 미술 수업에서 제 재능을 발견한 게 큰 기쁨이었어요. 제 그림이 실버타운 내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 그림을 보고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단다. 이제야 알게 된 거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걸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더라.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의 가능성을 막았던 거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주저없이 해나갔죠. 실버타운에서 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다른 노인분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소중한 친구들도 있어. 너희가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들의 제안에 바로 따랐을 텐데. 이제는 제 의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들 내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죠. 준호와 며느리는 이제 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환자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고 제 경험을 존중해 줍니다. 손주들도 자주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제 인생의 황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어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실버타운 주민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을 환자 취급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거든요.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또 훨씬 더 아름다워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